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거대한 물체들이 이 나라에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미친 듯이 흥분하며 반응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최첨단 기계와 기술을 구경하며 전례 없는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린이와 어른 모두 이 장비들의 크기와 힘에 놀랐으며 많은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론은 계속해서 현장에서 보도하고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이 사건을 포럼과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물체들의 등장은 강한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현대적이고 발전된 미래에 대한 자부심과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루마니아 방산 전시회가 시작되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스타는 F-35 라이트닝이와 한국군의 무기입니다. 한화에어로 스페이스가 최고입니다. BSDA 2024에서 레드백과 천무가 인상적입니다.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 BSDA 2024 흑해, 방위 및 항공우주 전시회 블랙시, 디펜스 앤드 에로스페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회는 루마니아 국방부 주관으로 열리는 흑해 지역 최대 방산 전시회로 2년에 한 번 열리는데 올해로 9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이 전시회에는 400여 개의 세계 방산 업체가 참가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커지는 유럽 방산 시장을 놓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총리가 22일 개막식에 등장해 연설하며 이 방위 전시회가 국가 차원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최근 슬로바키아 총리에 대한 공격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루마니아 클라우스 이오아니스 대통령과 마르셀 치올라쿠 총리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루마니아에게 더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열리지만 흑해, 방위 및 항공우주 전시회라 불리는 이 전시회에는 흑해를 둘러싼 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흑해, 연안국인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티르키예, 세르비아, 알바니아, 조지아 등을 비롯해 주변 유럽국들까지도 큰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흑해에는 크림반도가 위치해 있고 흑해를 통해 곡물 수출을 하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봉쇄한 바 있기에 흑해, 연안국들은 지금 언제든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당장 국방을 강화해야 하기에 이번 방산 전시회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방산 전시회에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한국산 무기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BSDA의 주인공은 한국산 무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최근 현지 실사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끝낸 K전차를 가지고 온 현대로템과 이번에 처음으로 BSDA에 참가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1은 전시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루마니아 매체 아미레코그니션은 BSDA 2024 현대로템 루마니아 구매를 앞두고 K 블랙팬서 전차 선보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BSDA에 전시된 K전차 사진을 올리면서 재원과 사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갈라치 근처 군사훈련장에서 시연이 있었는데 루마니아 국방부는 노후화된 소련 시대 TR-85와 T-55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최대 6개 대대 총 300대 이상의 새로운 주력 전차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노르웨이에 이어 루마니아에서도 K전차가 시험을 통해 최강임을 입증했기에 이번 방산전시회에 전시된 K전차의 흑해 연안국들은 물론 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놀라울 정도로 컸습니다. 흑해 연안국인 세르비아에서는 한 군사 채널에서 지난 20일 이것이 세계 최고의 탱크입니까? K 블랙팬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K전차의 인상적인 기술 혁신부터 놀라운 전투 능력을 보여주며 진정한 엔지니어링 걸작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한국 전차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전차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의 세르비아 네티즌들은 K는 이미 유럽의 수많은 훈련과 테스트에서 최고의 전차임이 입증되었으며 노르웨이가 정치적인 이유로 레퍼드를 선택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최고의 탱크 중 하나이고 우수한 전차입니다. 한국인들은 진지하게 선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르비아가 이 탱크를 구입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왜 놀라시나요? 저는 한국 스마트폰 삼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에게는 최고, 최강입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세르비아 네티즌들은 한국산 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그 실전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자 한 세르비아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의심스러운 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믿을 수 있는 군용 소총인 대우 K 소총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번에 최초로 BSDA에 참가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시장 가운데 자체 개발해
호주 육군에 공급하기로 한 레드백 보병 전투장갑차 FV 실물을 전시했습니다. 루마니아가 장갑차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레드백 장갑차를 솔루션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르면 상반기 입찰이 공고될 루마니아의 장갑차 도입 사업은 1단계로 IFV 246대, 2단계로 52대를 도입해 총 29억 5천만 유로 약 4조 3,4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체결된 레드백 호주 수출 계약 3조 1,500억 원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초도 물량은 수입화돼 이후 기술 이전을 통해 루마니아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을 핵심 조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2년까지만 해도 이 장갑차 사업은 유럽의 3대 기종 중에 선택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스페인 합작사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아스코드,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링크스, 스웨덴에서 개발한 BAE 시스템즈의 CV92 후보 기종입니다. 이미 CV90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유럽 각국에서 다수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갑자기 한국의 레드백이 등장했습니다. 레드백은 호주에서 링스가 레드백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최종 승리했기에 이번 루마니아 입찰에서도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 측과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차 등 자주포 패키지도 전시했습니다. 이미 K9 자주포는 53문, K10 탄약 운반장갑 차 36대 등 1조 4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최종적으로 도입을 결정하면 K9은 나토 회원국 중에 무려 6개국이 사용하는 무기체계가 됩니다. 또한 올해 처음 참가하는 LIGNX-1도 현지에서 관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LIGNX-1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이,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등 첨단 유도무기와 항만 방어 시스템 HUSS, 무인화 대기뢰전 등을 선보였습니다. LIGNX-1은 지금 루마니아에게 천궁이와 신궁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는데 루마니아 총리와 국방장관이 신궁을 유심히 보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신궁은 특히 루마니아에게 프랑스가 자신들의 미스트랄을 사라는 압박에도 이를 뿌리치고 선택하려 하는 무기인지라 더욱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 영토에 들어와 폭발했는데 이에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방공호를 건설하면서 드론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심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루마니아는 드론을 잡을 수 있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구입하려 하는데 한국산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궁 54기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프랑스산 미스트랄, 러시아산 이글라 미사일 등을 도입하다가 1980년대 이후 한국군이 운용했던 제블린, 미스트랄, 레드아이, 이글라 등 외국산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의 장점을 모은 신무기, 신궁을 만들어냈습니다. 신궁은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 중인 휴대용 대공 유도무기 명중률이 60% 안팎인데 90%라는 놀라운 명중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신궁은 프랑스제 미스트랄에 비해 훨씬 가볍고 미국의 스팅어보다 명중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또한 신궁은 미스트랄보다 대당 5천만원가량 저렴하고 스팅어에 비해서는 가격이 절반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에 루마니아는 신궁을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산 관계자들은 한국산 무기에 눈을 뜬 루마니아가 K2전차, K9 자주포, 레드백, 천궁, 신궁 등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려 하는데 이는 흑해 연안국들을 비롯해 유럽 전체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 해군은 노후화된 T-45 훈련기를 교체하기 위해 2026년부터 신형 고등 훈련기는 물론 전술 입문기 대체 사업까지 200여 대가 넘는 훈련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누가 수주할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방위산업 기업이 로키드 마틴이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손잡고 본격적인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해외 매체 유라시안 타임스는 지난 4월 16일 로키드 마틴이 항모 함재기 파일럿 양성을 위한 T-50의 파생형,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훈련기인 FA-50의 파생형 TF-50N에 큰 기대를 걸고 전격적 투자를 결정했다고 보도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혹자는 로키드 마틴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 해군 훈련기 사업에 참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이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본격적인 참여를 선언한 것일까요? 미 해군이 밝힌 고등 훈련기 및 전술 입문기는 플레어리스 착함 시 시야를 유지하면서 3도 경사면을 목표로 고정된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훈련기여야 하며 610회의 미점 등 착함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183M 30M 폭의 활주로 해서 제어력을 유지하고 정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 해군은 마 0.97.33g의 지속 하중 계수 4000피트 상공에서 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요건을 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성능의 고등 훈련기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록히드 마틴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손잡고 미 해군 훈련기 교체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해볼만 하다고 본 한 이유, 그 첫 번째는 경쟁사의 허점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미 공군 훈련기 수주전에서 보잉 사브 컨소시엄에 패배한 이후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참여하는 걸 망설여왔다고 전해집니다. 보잉이 또 한 번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고 미 의회가 손을 들어주려고 한다면 해군 훈련기 사업에서도 승기를 잡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잉이 따낸 훈련기 T-7A 레드호크가 여러가지 결함을 드러내고 양산 시점이 계속 뒤로 미뤄지다 급기야 2028년으로 미뤄지면서 록히드 마틴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유라시안 타임스의 분석 기사를 보면 유라시안 타임스는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도전장을 낸 TF-50N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기동 가상현실 워게임 통합훈련 그리고 증강현실을 하나로 통합하여 임무 시스템을 결합시킨 TF-50N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닌 공대공, 공대지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TF-50N이 F-35로부터 유래된 항전 장비 및 조종석 구조를 그리고 TF-50N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자동지상 충돌 회피 시스템까지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록히드 마틴이 TF-50N을 단순히 신규 조종사들의 전투 입문용 훈련기를 넘어 실질적인 다목적 전투기로 활용할 수 있고 5세대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훈련기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록히드 마틴과 KAI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훈련기를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미 해군이 거절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훈련기를 만들 계획인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 KAI의 FA-50이 이미 세계 시장에 수출돼 수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그에 따라 T-50 계열 전투기들의 명성이 높아진 지금 T-50의 해군 파생형 훈련기라 할 수 있는 TF-50N을 통해 미 해군의 전술대체 항공기 프로그램을 따내고 싶어진 것입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T-50 훈련기 제품군들은 이라크, 인도네시아, 폴란드, 태국, 말레이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모두 250대 이상의 T-50 계열 전투기들이 운용되고 있거나 주문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T-50과 FA-50을 모두 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은 약 120대의 T-50 FA-50 비행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잉의 T-7A는 호주 왕립공군, 세르비아 공군, 브라질 공군, 그리고 일본 항공자위대를 미래의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록히드 마틴은 왜 한국 KAI의 훈련기와 손을 잡고 미 해군 전술기 대체 프로그램에 뛰어들려 한 것일까요? 미 해군의 전술 대체 항공기 프로그램 즉 TSA는 세 가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새내기 전투기 조종사들이 하하엔드 전투기를 탑승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즉 초보에게 아주 비싼 전투기를 훈련 없이 태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와 미래의 전투기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거나 모사할 수 있어야 한다. 가상의 적 레드팀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훈련기의 역할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함대 교체 비행대대를 위한 편대 선두 항공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로 요약됩니다. 즉, 미 해군이 요구하는 전술대체 항공기는 현재와 미래의 전투기 시스템을 조종사들이 운용해 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최전방 공군 부대에서 작전 훈련 부대 훈련을 맡을 수 있는 기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일본은 미국 보잉과 공동으로 차세대 훈련기인 T-7AJ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 많은 전문가들이 T-50 훈련기로 미 해군 전투기 대체 사업에 진출하려고 했던 한국 KAI가 난감해졌다. 한국이 수주할 가능성은 요원해진 것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KAI와 록히드 마틴이 밀고 있는 TF-50N은 항모에서 사용하는 해군형 기체입니다. 그에 비해 보잉이 개발하는 T-7AJ는 공군형 기체입니다. 항모에서 이륙과 착륙을 해야 하는 해군형 기체는 공군형 기체보다 훨씬 더 열악한 조건에서 활약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내구성을 요구합니다. 해군 항모에서 전투기를 운용해야 하는 해군 조종사들도 오랜 시간에 걸쳐 극한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손잡으려는 보잉의 T-7은 공군형 기체로 개발되는 기체이며 가벼운 기체입니다. 더구나 보잉이 해군형 T-7N에 대한 개발에 나서려면 빨라도 2028년은 넘어야 가능합니다. 일단 발등이 불이 미 공군의
2028년까지 공군 훈련기 T-7R을 넘기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내구성에서도 무장탑 재량에서도 보잉의 T-7A는 한국 KAI와 로키트 마틴이 만들려는 훈련기인 TF-50N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로키드 마틴은 계산이 끝난 것입니다. 일본이 미국의 보잉과 공군 훈련기 T-7A 개발에 나선다면 해군 훈련기 사업에 곧바로 뛰어들 시간적, 경제적 여력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한국과 손을 잡고 해군 훈련기 사업에 뛰어든다면 승산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KAI와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의 TF-50N이 만일 미 해군 훈련기 사업을 수준한다면 오히려 일본이 TF-50N을 요구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미국은 한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F-35의 창정비를 한국에 맡기는 등 한국 방산의 능력에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미국과의 F-35의 2차 계약 협상에서 그동안 일본에서 창정비를 받아오던 우리 공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의 창정비를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F-35의 2차 계약 협상에서 우리 군이 5세대 전투기 기체 창정비와 스텔스 전면 도장 능력을 확보하게 된 것인데요. 그동안 미국은 F-35에 적용된 첨단 군사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는 간단한 정비만 허용하고 창정비는 동아시아 허브기지가 있는 일본에서 하도록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 창정비를 할 경우 우리 군의 작전 정보가 일본 측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드디어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뉴스를 일본 군사 매체들도 신속히 보도했는데 이 뉴스에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미국으로부터 F-35를 140여 대나 계약했고 그보다 더 비싼 F-35B는 40여 대, 도합 180여 대나 산 일본이 추가 주문 20대를 합해도 겨우 60대에 불과한 F-35를 도입하는 한국이 독자적인 창정비 권한을 따냈다는 것에 대해 불만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제공했고 빠른 군비 확장을 원하는 유럽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빠른 방산 무기 생산 능력이 커다란 의지가 되었을 텐데 이러한 점이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 같다. 한국이 2027년부터 창정비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기사는 한국 언론들만 대서특필했지 미국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았다. 한국 언론들의 호들갑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댓글을 단 네티즌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바람과는 달리 미국 언론에도 이렇게 한국이 창정비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훈련기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에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KAI가 로키드 마틴과 손잡고 미 해군 훈련기 도입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됨으로써 오히려 한국과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의 미 해군 훈련기 도입 사업 수주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 정부는 자국 해군의 전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호위함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중국 해군의 급속한 전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의 일환으로 호주 해군의 미래 전력 구성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최신 기술을 갖춘 호위함을 도입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호위함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한일전이 펼쳐진 것인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작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벌써부터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경쟁은 단순히 두 국가의 방위산업 역량을 넘어서 국제 정치와 안보 환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인데요.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은 지역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상 안보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해군의 전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최신 기술을 갖춘 차세대 호위함을 도입하여 해상에서의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한국과 일본은 각각의 첨단 함정 기술과 방위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이 중요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넘어서 국제 정치와 안보 환경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두 국가뿐만 아니라 호주를 포함한 국제사회에도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한국이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서 갖는 우위는 다양한 요인에 기반합니다. 첫째, 한국의 방위 산업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있어 뛰어난 유연성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한국이 개발한 첨단 군사 장비와 함정 기술을 해외 파트너와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은 프로젝트의 비용을 절감하고
파트너 국가의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현지 생산 방안을 제시해왔습니다. 둘째, 한국의 함정은 비용 대비 뛰어난 전투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한국의 효율적인 생산 체계와 비용 관리 전략 덕분으로 제한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전력을 확보하려는 국가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셋째, 한국은 성공적인 수출 경험과 국제 협력 능력을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해왔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의 함정을 성공적으로 수출한 경험은 한국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국제방위산업 협력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한국을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 있어 강력한 후보로 자리매김하게 하며 한국이 호주 해군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양국 간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한국을 막으려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참여는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 있어 다른 대안 중 하나로 여겨졌지만 현재 전문가들은 몇 가지 핵심적인 도전과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 이전의 유연성 부족은 일본의 방위산업이 해외 시장과 협력에서 겪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방위산업 정책과 규제는 엄격하게 관리되며 이는 특히 첨단 군사기술의 해외 이전 시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호주와 같이 기술 이전을 통해 자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국가들과의 협력에 있어 일본을 덜 매력적인 파트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 잠수함 판매 실패는 일본의 방위산업에 대한 신뢰성에 타격을 입혔으며 이는 호주 해군이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 참여하려는 일본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이 대규모 방위산업 프로젝트를 해외에 수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경험적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는 호주와 같은 파트너 국가들이 일본과의 협력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또한 일본이 개발한 함정에서 도입된 고도의 자동화 시스템은 이론적으로는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전 운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본 축구에서 전설의 일군처럼 일본 방산에도 전설의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단점은 호주 해군과 같이 실제 중국을 상대해 다양한 해상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의 호위함을 비교해보자면 한국의 대구급 호위함과 충남급 호위함은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수준의 함선입니다. 대구급 호위함은 길이 122m이며 만재 배수량은 3,600톤으로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KVLS를 탑재하고 있어 다양한 무기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함정은 전기 추진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적용하여 수중소음이 낮아 적의 탐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수성은 한국의 해군 전투력을 상당히 향상시켰습니다. 한편 충남급 호위함은 한국형 이지스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어 360도 전방위 탐지 추적 대응이 가능한 AESA 레이더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 함정은 현대적이고 스텔스형으로 설계된 마스트를 가지고 있으며 최첨단 복합 센서 마스트로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충남급은 뛰어난 상황 인식과 대응 능력을 제공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은 자칭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고 하지만 몇 가지 단점이 크게 두드러집니다. 먼저 모가미급은 비교적 오래된 설계로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측면에서는 일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가미급은 일본의 국방정책에 따라 일본 해군의 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작전 참여나 협력에 있어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가미급은 전통적인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 속력이나 조업 반경 등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적인 전투 환경에서 높은 기동성과 속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가미급의 센서와 무기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화하는 현대 전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센서 및 무기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가미급은 일부 국가의 최신 호위함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으로나 성능적으로 대폭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의 호위함인 대구급과 충남급은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성능을 극대화한 함선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의 호위함은 다채로운 무기체계와 혁신적인 추진체계를 통해 더욱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현대적인 전투 환경에 적합한 기능과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 조선업체들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에 의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 대한 한국의 제안은 호주의 전략적 목표와 요구사항에 매우 잘 부합합니다. 한국의 함정은 첨단 기술과 뛰어난 전투력을 제공하며 이는 호주 해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상 안보와 영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국의 함정은 고도의 네트워크 중심 전투 시스템, 첨단 대잠전 능력,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동화 기술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는 호주 해군의 다양한 해상작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일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대한 유연한 접근 방식을 통해 호주의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호주와의 협력을 통해 양국의 방위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여러 국가와의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호주와의 협력에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의 함정은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 있어 이상적인 선택이 될 수 있으며 한국과 호주 간의 협력은 단순한 함정 도입을 넘어서 양국의 방위산업 발전과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함정이 호주 해군의 요구사항과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적 우수성과 전략적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은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서 일본을 제치고 선두 위치를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선두 위치는 한국의 전략적 접근 방식과 국제방위산업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이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방위산업 시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의 유연성, 비용 효율적인 제한, 그리고 첨단 기술의 적용을 통해 호주와의 협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여러 국가와의 프로젝트를 통해 그 능력을 입증했으며 이는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의 함정이 제공하는 고도의 전투력과 운영 효율성은 호주 해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상 안보와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전략적 접근 방식은 호주 해군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장기적인 군사 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과 호주 간의 협력은 함정 도입을 넘어서 양국 간의 장기적인 군사 협력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정 도입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된 신뢰와 협력의 관계는 향후 다양한 군사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프로젝트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국의 방위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군사기술 교류, 공동훈련 및 연습, 그리고 지역안보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혜택을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은 지역 안보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은 한국의 방위산업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 한국은 국제방위산업 시장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첨단 군사기술과 함정 제조 능력을 세계에 다시 한번 입증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한국과 일본 간의 경쟁 구도에서 한국 방산의 위대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서 선두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한국의 방위산업은 국제적으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첨단 군사기술과 함정, 제조 능력을 갖춘 주요 방위산업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 8월 중국의 기술기업 화웨이는 7나노급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장착한 최신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이뤄낸 것이냥 의기양양하게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을 마음껏 홍보했습니다. 미국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반도체 제재를 했는데 대체 어떻게 화웨이가 첨단 AP를 장착한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할 수 있었는지, 자기들이 했던 그 많은 제재들이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말인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내놓으려면 다양한 첨단 부품이 필요한데 화웨이는 이걸 대체 어떻게 구한 것일까요? 화웨이는 정말 미국의 제재 벽을 뚫고 반도체 자립을 이뤄낸 것일까요? 지난 8월 말 중국의 기술기업 화웨이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하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참여했던 서방 국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화웨이가 첨단 반도체 칩이 들어간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한 게 사실이라면 사실상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합심해서 대응했던 각종 기술 제재는 유명무실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매체들이 화웨이가 내놓은 최신 스마트폰에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에서 만든 심자 외선 DUV 장비를 활용해 SMICOI 생산한 반도체를 탑재했다고 보도하자 불쾌한 듯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다.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왜 이렇게 미국이 불쾌해하고 이것이 뉴스가 되었는가 하면 그간 화웨이는 미국의 통제로 오지 칩을 구매할 수 없게 된 뒤 3년 가까이 오지 스마트폰을 시장에 내놓지 못했는데 갑자기 첨단 반도체 칩이 들어간 폰을 출시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재는 강력했습니다. 화웨이가 신제품을 출시한 건 2020년 10월 발표한 메이트 40 시리즈에 대만 TSMC가 만든 5나노 공정 프로세서 기린 9000을 사용한 것이 마지막 오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자체 개발한 7나노 오지 칩셋을 적용했다니 미국과 서방국들이 놀랐던 것인데요. 7나노 공정 이하의 반도체 칩은 중국한테는 반입이 금지된 극자외선 UV 장비 없이는 생산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충격을 받은 미국은 이후 네덜란드 정부와 협력해 더욱 더 네덜란드 ASML의 첨단 장비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고삐를 쥐었고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가 행여 중국으로 들어갈까 강력히 규제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화웨이가 첨단 반도체를 탑재했다는 그 메이트 60 프로를 자세히 뜯어보니 중국이 자체 생산했다는 7나노 반도체는 예상대로 7나노스럽지 않은, 아니 그보다 한참 부족한 성능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상 가짜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IT 전문지 톰스 하드웨어는 12월 18일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기린 9000S AP와 미국의 제재 이전에 대만 TSMC에 맡겨 생산했던 AP 기린 9000의 성능 검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검사 결과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AP의 성능은 미국의 제재 이전, 그러니까 2020년 화웨이가 대만 TSMC에 위탁해 제조했던 5나노급 AP보다도 성능이나 전력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3년 전 제품보다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처리 능력은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AP가 제재 이전에 탑재한 것과 비슷하거나 일부 나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면 그래픽 처리 능력은 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2033%가량 뒤처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력 효율도 10%가량 떨어졌습니다. 눈에 띄는 비교는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AP와 삼성 갤럭시 S21에 들어간 AP인 퀄컴 스냅드래곤 888을 비교했더니 3년 전 나왔고 삼성 갤럭시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880의 최신 폰이라고 자랑하는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AP보다 성능이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화웨이가 최신 폰이라고 내세운 스마트폰은 중국 내에서는 애국심에 호소해 팔 수 있겠지만 해외에서는 더는 삼성전자나 애플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화웨이 폰에 탑재된 AP는 중국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SMIC가 7나노 공정으로 제조했는데요. 7나노급 이상 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네덜란드 ASML사가 공급하는 극자외선 UV 노광 장비가 필요한데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이 장비를 살 수 없다 보니 이전 단계 설비인 심자외선 DUV 노광 장비로 7나노 칩을 만드는 공정을 채택했습니다. SMIC가 스카우트한 대만 TSMC 출신 기술자들이 이 기술 개발을 주도했다는 것도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수준이 떨어지는 심자외선 DUV로 7나노 반도체를 만들려면 공정이 아주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극자외선 UV로 7나노 반도체를 제조할 때는 공정이 7단계인데 이전 단계 설비인 심자외선 DUV를 이용하면 34단계 공정이 필요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불량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시험 생산 단계에서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의 기린 9000S의 수율은 30% 수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100개를 만들면 30개 정도만 정상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수준인데도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우물 안개구리처럼 서로 헐뜯기에 바쁩니다. 최근 화웨이와 샤오미는 폴더블 힌지 기술을 놓고 서로 상대방이 자기 것을 베꼈다며 특허권 공방을 벌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세금으로 화웨이와 샤오미 등을 지원하면서 반도체 약진 운동을 펼쳤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한국과 대만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중국은 2020년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시작되자 DUV 장비 신제품과 중고 제품, 각종 부품, 원재료 등을 최대한 사모았고
이렇게 모은 장비와 원재료로 7나노급 반도체를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망합니다. 고장이 나도 고칠 부품이 부족하고 AS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사모은 부품과 원재료도 23년이면 재고가 바닥날 것이다. 즉,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검증 결과에 가장 안심한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하원 청문회에서 화웨이의 칩은 성능과 수율 측면에서 시장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이다. 수년 전 자사 제품에 장착한 칩보다 성능이 떨어진다. 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는 한 중국의 반도체 자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최근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올해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리벨리온 사피온 퓨리오사어, 디벡스 모빌린트 등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벤치마크 테스트 등을 통해 뛰어난 성능을 입증해왔고 GPU에 대항할 수단으로 NPU, 즉 신경망 처리장치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NPU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자동으로 결과를 계산하는 머신러닝에 특화된 칩인데요. GPU와 같은 범용성은 갖추지 못했지만 데이터 연산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한국과 손을 잡고 화웨이를 비롯해 중국의 기술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1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경제안보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기존의 수출 통제 체제가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적들로부터 어떻게 기술을 보호하고 어떻게 수출 통제를 구축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기술이 적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보다 더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곧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더욱 더 엔비디아 반도체 등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기자가 한국도 새로운 수출 통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동맹에 포함되느냐? 는 민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미 상무부 에스테베스 차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참여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상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없이는 중국을 제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중국에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핵심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 중국을 자극해 한국의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어 한국 기업들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첨단 산업의 발전을 늦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